농담. 네, 또 이제 지나쳐 가는 거예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예. 여러분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면 가운데가 최주쇼용의 원칙이고요. 이쪽이 이제 예측과 변동의 원칙인데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또는 바탕이 되는 원칙. 예, 이제 아까 이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글씨가 잘 써놓으셨네. 와. 그래서 줄여서 예, 변. 우와, 이게 잘 써놨어요. 잘 써놨어요. 누가 좀 써주면 좋겠네, 이렇게. 요거 네 개가 내부적 요인이다. 내부. 그래서 수, 기, 균. 요거 세 개가 외부. 그래서 경적, 외. 이렇게 세 덩어리면 돼요, 일단.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거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대책, 기회비용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세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뭐 가볍게 보시면 여러분 그 521쪽에 부동산 가치 원칙의 의인데 방가를 이번에 부동산의 가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이다. 그러니까 가격제 원칙, 가치제 원칙은 행위 기준이다. 평가 원리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의 가치도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이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한다.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내봐야 틀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수요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싸요. 가격이 상당히 싸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수요에 영향을 안 줄까요? 줄까요? 주겠죠. 이와 같이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되돌려 주기도 한다라는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격의 이중성이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아까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있었는데 뭐 읽어볼까요? 거기 앞에? 어디냐 하면 가격의 특징 바로 뒤에 있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여러분 507쪽에 한번 가보세요. 507쪽. 507쪽에 가면은 가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다. 그런 거 있죠. 507쪽. 있죠. 모든 재화의 가치는 수요 공급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일단 결정된 가치는 반대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신 거죠? 나중에 뭐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볍게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521쪽이죠. 521쪽에 다시 오시면 과로 이번의 특징인데 수요 공급 면에서 본 부동산의 가치는 피드백 원리에 의한 이중성, 이중가격이 작용을 한다. 그게 가격의 이중성이다. 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522쪽으로 넘어가셔서 변동의 원칙이죠. 이것도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늘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용성도 내 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동하므로 부동산의 가치도 가격 형성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 변동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다.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굳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가 가격 발생 요인 공부하셨죠? 가격 발생 요인 그러면 뭐가 있다 그랬죠? 효, 상, 유, 이전성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럴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향을 주는 거? 예, 그렇죠. 영향을 주는 게 뭐라 그랬죠? 가격 형성 요인이다. 가격 형성 요인인데 가격 형성 요인에는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적 요인에는 사회적 요인이 있고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예컨대 사회적 요인은 제가 예를 들게요. 인구의 증가냐 감소냐,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인구라는 게 늘 고정돼 있겠어요? 변화하겠어요? 변화. 교육 여건이라는 게 고정돼 있겠어요? 변화하겠어요? 변화. 주거 환경도 고정돼 있겠어요? 변화하겠어요? 변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화하면 가격이 고정돼 있다고요? 변화할 거라고요? 변화.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무슨 뭐 가격 형성 요인이 상호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이해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부동산의 가치도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 변동 과정에서 형성되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고정돼 있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변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의 1번인데 부동산의 시간의 경고에 따라 가치 변동 요인과 가변성에 유의하므로 감정평가 업무에서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든가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근거이다. 이 기준 시점은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데 이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준 시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규칙 개정 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가격 시점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평가의 이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 시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평가를 할 때 이게 3억인데요 라고 할 때 언제냐, 언제 기준이냐? 그럼 기준 시점 기준으로 3억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 때나 3억이 아니고. 이해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동하고 있다고요? 변동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기준 시점이라 한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가격조사 완료일은 3방식을 좀 공부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시점 결정되면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기억을 먼저 해놓자 그랬죠. 시점 수정이다. 예, 그렇죠. 예. 적부의 중심이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체 원칙인데 대체라는 게 바꾼다 그랬죠.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가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제어 간에는 상호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는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특징에 가시면 거래사 비교법이나 원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또는 환원율을 구하는 간접법은 대체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세 개 방식 다가 대체랑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3방식 성립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자. 대체의 의미는 쉬우니까. 그다음에 가로번호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의 이용이죠. 요거 우리가 어제도 했는데 최주효 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최주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형성되는 원리. 그걸 팍 줄여가지고 가치를 구할 때는 너를 전제로 할게. 그래서 가치 전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 전제. 주행을 전제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 개념이죠. 최주효 이용이란 객관적과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이용으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봤던 거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판정 기준도 봤죠. 첫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최고 수익의 실현 가능성 또는 경험적 증거를 요한다. 뭐 어쨌든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오늘 다 이게 뭐 기억되지는 않겠죠. 합리적이라는 거는 자 기억을 보니까 합리적 이용이란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으로 해당 용도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이용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이용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뭐 투기적 이용이란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는 거 그런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라. 안 팔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합법적 이용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용이다. 그러니까 불법 그런 거 안 된다. 뭐 돈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3번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특정한 토지 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은 이용은 최주효 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4번에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랬죠. 그래서 특정 토지 이용이 최주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주변에서 발견이 안 돼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를 넓혀볼까요? 이제 아까 뭐 약간 했어요. 지역분석 개별 분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량진 지역을 봤어요. 노량진 역 바로 앞에 주도로
주도로 저 앞에 그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 봤더니 대부분이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표준적 이용이 대충 7층에서 아까 10층 근처더라 뭐 이런 걸 알았다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하나 갖고 있는데 근데 2층짜리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대충 봐도 주변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비교하면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뭔가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주효 이용은 아니고 최유용에 미달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최주효 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주효 이용이 되려면 아까 최주효 이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제약하에서 표준적 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은 10층 정도를 이용하면 7에서 10층 정도를 이용하면 일단은 최주효 이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게 경험적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럼 10층 건물 하나 새로 지어버리면 잘 되는 거야? 그럼요. 뭐 근거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A도 돈 벌고 있고 B도 벌고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돈을 버니까 계속 10층을 지었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돈이 안 되고 공실이 많으면 누가 계속 짓겠냐고요. 짓다가 하나 딱 짓고 나서 망하는 거 보면은 다음부터는 다 4층 지어버리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경험적 증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의 균형의 원칙인데,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간의 내부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내부 관련되는 것 그래가지고 기, 균 그랬는데 어쨌든 내부 결합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죠. 예컨대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가격이 높겠어요? 땅은 200평인데요. 200평. 건물은 이 앞에 코딱지만하게 30평 지었어요. 나머지는 뭐 하려고? 나머지는 뭐 틈나면 축구나 하려고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게 토지와 건물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아니면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져요. 땅도 넓어서 뭐 난리예요. 땅 한 뭐 300평대. 그런데 바닥 면적 10평으로 해가지고 저는 원래요 높은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바닥 면적 10평으로 50층을 지었어. 바람 불면 부러져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먹긴 찾아먹었는데 문제는 이래가지고 무슨 균형이 맞겠냐? 적당히 듬직한 모양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치가 높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이럴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야. 기능적 감가. 그래서 나중에 감가 요인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때는 조금 쉬워집니다. 뭐 물리적 감가, 기능적, 정제적, 법률적 이렇게 4가지 감가가 있는데 그때 뭐 설명 들으면 한 번 들으면 거의 구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요.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6번 가시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옆에다 하나 쓰세요. 개별 분석이라고. 개별 분석의 기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7번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인데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그에 대응하는 수익이 어느 지점까지는 체증하지만 그 이유는 증가율이 체감하게 돼가지고 결국 수익은 체감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뭐 한계 비용이 어떻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부가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자. 여러분 제가 이제 노량진 쪽에 땅이 있다 그랬죠 아까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싸가지도 없지만 가진 게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했다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내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다 아버지가 준 거예요. 지가 번 거라고요? 아버지 거라고요? 아버지.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야, 내가 쪽팔리게 니네하고 똑같이 노는 거냐 나? 아니야. 100층이야 무조건. 100층.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러면 한 층 한 층을 올릴 때마다 건축비가 추가 투입이 안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가 투입을 하면 계속 수익이 체증하느냐 언젠가는 체감하느냐라는 걸 보자 그 이야기인데 빤한 이야기죠. 수요가 있는 10층 근처까지는 계속 임대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체증이에요. 체증.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한 층 한 층 막 한 층에 1억씩 든다 치고 한 층 한 층 지을 때마다 뭐 계속 방이 비어가지고 공실이 있을 거니까 비용은 들어가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체증이겠어요? 체감이겠어요? 체감.
그러니까 이제 체감해 버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추가 투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투자가 야 나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쪽팔리게 100층 이야기했는데 내 반 잘라서 50까지는 가야지 손해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체증이 끝날 때까지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윤극대화점이에요. 여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인데 어제 집약한 개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건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간단해요. 계속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하면 수익이 계속 체증한다고요? 언젠가는 체감한다고요? 그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그거 외에는 뭐 시험에서 나올 게 없어 이건. 어렵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다행히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의 읽으면 끝나죠. 뭐 증가하다가 체감한다. 끝.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특징의 동그라미 2번 가면은 다른 거 안 본다 그랬는데 한 개만 볼게요. 세 번째 줄 메컨트에 따라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또는 최적점 비용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수 기준 4개 다가 추가 투자랑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추가 투자도 딱 하나만 외우세요. 일단은 기여만 외우세요. 기여 이따 이야기할게. 기여. 괜히 봤네요. 안 봐도 돼 이거. 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면 그 손해예요. 자 놔두시고 그 특징 것 됐고 8번 수익 배분의 원칙. 요건 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수익 배분 원칙이란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 각 생산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을 제 요소에 배분되는 바 자본이나 노동, 경영에 배분된 부의 잔여익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토지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조금 깔고 왔어요. 이때 써먹으려고.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이런 겁니다.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와 관련된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와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산의 3요소라는 거를 몇 차례 이야기 드렸죠.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본이 있어야 된다. 이제 경영까지 하면 생산의 4요소라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일단 경영 뺄게요. 그럼 생산은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익지대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예컨대 어떤 회사가 이렇게 일단 땅이 있어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은 이제 자본, 돈 가지고 지었죠. 그 다음에 기계도 돈 가지고 샀어요. 자본. 그러면 토지하고 자본만 있으면 생산이 되는 거냐. 그런다고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할 사람. 그래서 사람을 100명 고용해가지고 공장이 뺑뺑뺑 잘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억 벌었다. 그럴 때 이 10억을 이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쪼개주지 말아야 될까요? 쪼개줘야 될까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는 당연히 임금을 주고요. 자본의 대가, 타인 자본은 이자를 줍니다. 자기 자본은 경영의 대가 이윤이고요. 그럼 저는 이제 경영을 여기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어쨌든. 자, 이걸 먼저 주는 거죠, 먼저. 핵심은 이건데. 그리고 잉여분 남는 게 있다면은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로 준다. 이거는 먼저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도 이게 핵심인데 왜 이거 나중에 줘야 된다 그랬느냐. 이것들은 가변 요소이니까 움직이는 것들이고 토지는 가변이에요. 고정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 쥐가 안 준다고 어디 가겠냐.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얘는 안 줘도 지가 어디 안 가니까 회사를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애들을 먼저 준다 그 이야기예요. 안 주면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것들이 바로 노동과 자본 같은 가변 요소예요. 위에 거를 우리가 생산비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지대 이론할 때는 그러니까 토지는 고정되어 있는 성질 때문에 먼저 준다고요? 나중에 준다고요? 나중에. 그게 수익 배분 순서예요. 그럼 이제 아직 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 토지 건물이 전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전체 수익이 얼마가 나왔냐 임대료가 전체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치자 임대료. 자 그럴 때 토지는 여기 있네 토지. 그러면 건물은 이 세 개 중에 뭐예요? 건물이 사람 아니니까 노동 아니죠? 건물은 노동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대가를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제 건물 수익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먼저 줘요. 뭐 계산할 수 있어요. 600이라 치고. 그러면 남는 거 400은 누구의 수익이에요? 또 건물이에요? 토지의 수익이에요? 이렇게 토지의 수익을 잔여시켜 가지고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토지잔여법이라 한다. 1936년에 이제 슈미츠라는 독일계 미국 학자가 만든 방법인데 1936년 꽤 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토지 잔여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시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놔두고 제목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것뿐이고 저거 이제 기왕 설명한 김에 보여드리려고요.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는 먼저 토지에 배분된다고요. 토지는 항상 잉여분이 배분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야 나중에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할 때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대지가 이론할 때 요거 한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한 두세 군데서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힘들지만. 이해하신 거죠. 오늘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공부 굉장히 잘하는 그 젊은 분이 와가지고 교수님 오늘은 진짜 힘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힘들면은 어르신들은 어쩌겠어요? 어르신들은 집에 가고 싶지? 그러고 말았는데 100% 이해합니다. 그죠?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나 혹시 천재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진짜로 난 좀 머리가 좋은가 봐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세요. 여러 번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특징이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수익 방식과 토지잔여법에 이런 근거가 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토지잔여법.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뭐가 많아요. 나중에 외울 게 많은데 거기다 하나 쓰세요. 건물잔여법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도 이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잔여, 건물잔여, 수익 분석법 이렇게 크게 보면 그래서 외운 김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기여의 원칙은 여기 보시면 기여 원칙은 부동산의 어느 부분이 당의 부동산 전체의 수익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그 부분은 부동산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로 부분과 전체에 관련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여의 원칙은 그 기여도에 따라 판단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각 구성 부분이 전체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세요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특징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 유용하다. 여기다가 중심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죠.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적합의 원칙인데 이것도 쉽죠. 이야기는. 부동산의 그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근 환경하고 적합해야지.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뭐 주변이 다 주거용이다 그러면 나도 주거용을 써야지. 뭐 공장 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징에서 한번 보니까 부동산과 환경과의 적합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인근적의 표준적 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 분석에 행해진다. 그러니까 적합 원칙은 누구랑 관계가 있다고요? 지역 분석 그 이야기고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5번에 적합 원칙은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외부 환경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라 그러는데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1번의 경쟁의 원칙은 뭐 그 의 빼고는 할 게 없습니다. 초과이는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이는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는 원칙을 말한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요 공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이 얼마였냐? 500원에 100개였다라고 가정하자. 500원에 100개. 그래서 500원에 100개인데 어느 날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1이 가니까 계속 500일까요? 600이 될 수도 있을까요? 600. 그럼 이제 사실 이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500 받으면 정상이익이죠. 근데 600 받으면 정상이익이요. 초과 수익이에요. 초과 수익은 경쟁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 혼자 보세요. 너 뭐 팔자가 늘어졌나 보네. 이럴 게 아니고 야, 돈 되네? 그러면 공급자가 가만히 있다고요. 시장에 진입한다고요. 진입.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촉발해요. 공급자 경쟁을. 그래서 공급자가 웬만큼 들어오면은 다시 균형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냥. 그래서 많이 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의 기회비용의 원칙인데
기회비용 원칙이라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 평가를 기회비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기회비용은 알죠?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의 가장 높은 가치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런 거 그런 걸 희생한 대가를 의미한다. 외부성의 원칙은 그것도 쉽습니다. 외부성의 원칙이란 최주효용의 원칙을 부동산의 외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칙으로 대상 부서를 가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어울리면 우리가 외부 경제, 어울리지 않으면 외부 불경제인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외부적 요인이 대상 부서를 가치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외부 경제라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외부 불경제라 한다. 그럴 때 특징의 세 번째 줄 가시면 특징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니까 이처럼 외부 불경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외부 환경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시면 이렇게 표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훨씬 좀 편안하게 기억하자고 약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원래 우리가 1, 2월 달에 하고자 했던 목표는 이제 거의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3방식 개관을 조금 하고 그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일단 가격제 원칙은 어떻게 외운다 그랬느냐. 자 여기요. 가운데 최주효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측과 변동이 있다. 예변. 그래서 이걸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또는 최주효용을 판단하는 바탕이 된다. 바탕. 또는 토대가 된다. 토대도 뭐 바닥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유용 판단할 때 내부적 요인과 관련되는 건 네 가지가 있더라. 기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 요인이라 한다.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경적 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외부적 요인이라 한다. 자, 경쟁과 관련되는 원칙, 그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고, 또 시장에서 경쟁, 그러면 이제 대체 경쟁이죠. 대체됐다는 이야기는 바꿔 썼다는 이야기니까 포기한 게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최유를 기준으로 이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세 번째로 하면 나머지는 깔면 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기억 외울 거면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가면은 뭐 토지자녀, 건물자녀, 수익분석법 그래요. 여기 가면 없어 이래야지.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순서대로. 그러면 뭐 시험이 빨리 되겠어요. 기회비용의 원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갔더니 없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가면은 끝나야죠. 기준 시점이다.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바로 가면은 가치 전제다. 이렇게. 바로 가면은 기능적 감가다.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바로 가면 추가 투자. 여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기방 외우는 건 뭐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래야 점수가 더 나와요. 남들은 더 빨리 풀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감정비가 3방식인데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532쪽에 가보세요. 평가의 3방식 그랬는데, 자, 부동산 평가 3방식 그러면 핵심 정리에 보시는 것처럼 비용 접근법이다, 시장 접근법이다, 소득 접근법이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각각의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6가지로 쪼갤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규칙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3방식 7방법이다. 과거에는 3방식 6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3방식하고 7방법은요. 7방법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겠지만 오늘은 그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걸 삼면성이라 그래요. 삼면성.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쓴다면 쉬운 것부터 쓸게요. 시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시한 사람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럴 때 이에 따라 각각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3방식이라고 합니다. 3방식. 그래서 3방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시장성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시장 접근법이다. 그래서 그 시장 접근법 그런 거는 기억 안 해도 크게 관계없어요. 쓰시는 분은 이제 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훨씬 표현은 부드러운데 시험에서는 맨날 비교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시험에서는 뭐 그 용어를 안 쓰니. 그다음에 비용에 따라 구하는 걸 비용 접근법이다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원가 방식. 그다음에 수익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거 그러면 소득 접근법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에 이에 따라 각각 가격과 힘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6방법 아니면 이제 7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방법이라는 거는 이 비교 방식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를 넣어서 그런 건데요. 자, 이게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뭐냐?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공시지가 기준법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일본에서 수입이 됐고 1980년대 이후 90년대에는 미국에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방식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방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야,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죠. 야, 우리 집이 얼마냐? 그러면 사례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땅도 마찬가지죠. 내 땅이 얼마냐? 그러면 땅에 사례가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 있어야죠. 자, 질문 드립니다. 설악산에 있는 땅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설악산에 있는 땅은 거래가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례 없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비판할 게 많아. 솔직히 말하면. 뭐 최유형 여부라든가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래서 규칙에다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결국 이제 개정될 때 들어간 거죠. 아는 평가사가 뭐 아주 많습니다. 뭐 한 20명 되나요? 뭐 친분이 있는 애들이 후배 막 선배 빼고도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어쨌든. 원가 방식은 이에 따라 가격을 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원가법. 옛날에는 복성시평가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용어 잘 안 쓰죠. 임료를 구하는 걸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적산법.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 따라 가격을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수익환원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평가를 하면서 구해진 가격들은 이제 우리가 시산가액, 시산임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료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해진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불러요. 비준 가액이다. 뭐 또는 비준 가격이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거를 이제 비준 임료라 그러겠죠. 비준 임료.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한 거, 그것도 비준 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적산 가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임료는 적산 임료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으로 구한 가격을 뭐라 그러느냐, 수익가액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수익 분석법은 뭐 거의 안 쓰지만 수익 임료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 이 가격의 특징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비용을 주로 걱정하는 게 공급자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가격이에요. 수익을 좋아하는 건 수요자죠. 야, 근데 상가를 내가 왜 사냐?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건 수요자 측면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이거는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요 공급 균형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수요 공급 균형 측면의 가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개관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용어가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3, 4월 달에는 이제 무조건 갈 거예요, 일단. 뭐 어렵든 말든 이제 뭐 하나만 펴들어 보면은 뭐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고 막 법을 법 한 20개 써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밥을 지금 시켜놨거든요, 다른 데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야, 몇 시에 오냐? 2시. 그러면 10분 동안에 빨리 먹고 30분만 더 할까?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강의하는 중에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법만 제목만 쫙 써놓으면은 집에 가서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나중에 해보면 별거 없어요. 요거는 진짜 쉽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평가에서 4개는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요. 이거는 누구나 맞춰 이거.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걸 못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공부 안 한 거지. 예. 요거는 뭐 같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건 따로. 요것도 같아. 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뭐 나오지도 않고. 요거는 이제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뭐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 조금 어렵긴 하죠.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이 뭐 4가지가 있고 직접 간접 비율 나누고, 그다음에 감가 요인이 뭐 4가지가 있고, 감가를 구하는 방법이 내용 수행 방법 3가지. 하나 둘 셋.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을 환원법 7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법 해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책에 잡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익하는 법은 이제 법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순소득 구하는 방법,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5개. 그 다음에 이제 환원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한 7개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까지는 거의 못 간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투자 이론이 정말 귀신같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 보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경쟁자가 뭐 몰라 이거. 어차피 뭐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못해도 되는데 요거는 세모. 요거는 개인 능력에 따라서 회계를 좀 아는 분들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회계에서 감가라는 걸 해본 분들. 네. 요거는 무조건 해요. 요거. 그러니까 쉬운 게 제일 중요하죠. 맞출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모. 요거는 X를 하기는 기분 나쁜데. 안 보이잖아요, 뭔지.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3, 4월 달에 이제 들어갈 텐데 3, 4월 달에는 앞부분 하고, 앞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뒤쪽을 할 텐데 여기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여기만.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름은 좀 기억하십시오. 이름. 근데 의외로 웃기는 건 여기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몇 번 낸 적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출제자가 조금 정이 있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내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더 들어가면은 어르신들 그러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공법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주 존경스럽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자 확인만 할게요. 자, 이 핵심 정리 표를 보니까 3방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가 방식 있잖아요. 원가 방식.
그래서 이제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그랬고, 시산가액은 복선가액 또는 이제 적산가액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비교 방식이 있잖아요. 거래사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 그다음에 임대차 비교법 그랬는데 비중가액, 비중가액. 그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안 써요 이거요. 이거는 거의 사장된 방법이라 나중에 제가 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때도 X 하라 그럴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책임지고 X 하는 거니까 왜 X 해야 되는지 이유는 설명할 거예요. 안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료를 구할 때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익분석법이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적산법.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고 여러분 혹시 OX 문제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어요? 오늘 나갔어요? 7회차, 8회차. 8회차가 없네. 그러면 힘드니까 7회, 8회를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8회가 없네, 나한테. 그래서 전 7회차인 줄 알았는데 8회차까지 나갔나요? 제가 자료를 한 번에 줘가지고 그랬구나. 맞다. 첫째 주 안 나가고 8회차니까 그러네. 이번 주에 오늘 나가면 됐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찍어 놓을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찍어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시간 보고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 놓을게요. 올려놓으면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오지선다 문제가 나가거든요. 오지선다 문제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풀어요. 못 풀기 때문에 제가 다 찍어 놓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 번에 한 4번씩 해가지고 한 2번에 걸쳐 다 찍어놔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그때마다 올리라 그럴게요. 수업 끝나자마자 뒤에다 붙이자. 이해하신 거죠? 마치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그날 설명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찍어놨다 그러더라 이렇게.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싹 다 찍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